이 4대 중증 질환이라고 하면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병,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습니다. 이 암 발생 원인은 유전, 흡연, 음주, 감염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30%나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암이 발생했을 때나 항암이 끝난 후에도 식습관 관리나 자기 관리도 꾸준하게 해줘야 된다고 하니 진짜 스스로의 식습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특히 항암 중에는 극단적인 채식과 식사량 감소가 오히려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를 증식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 몸의 영양 불균형을 일으켜서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것 드시면 암세포 씨를 말릴 수 있어요.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이 과연 뭘까요? 아마도 4대 중증 질환인데 이 4대 중증 질환이라고 하면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병,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습니다. 최근 10대부터 40대까지 젊은 암 환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질환보다도 암 관련된 기사나 글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요. 이 현대인들에게 암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주 친숙한 질환도 되었고 세계적으로 50세 이하 연령대의 암 발생률이 지난 30년간 무려 79%나 증가했다고 하니 무섭기도 하고 저도 암에 대한 원인이나 예방법도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고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 암 발생 원인은 유전, 흡연, 음주, 감염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30%나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암이 발생했을 때나 항암이 끝난 후에도 식습관 관리나 자기 관리도 꾸준하게 해줘야 된다고 하니 진짜 스스로의 식습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한 가지 음식을 무턱대고 많이 드신다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식단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항암 중에는 극단적인 채식과 식사량 감소가 오히려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를 증식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 몸의 영양 불균형을 일으켜서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혹시 통곡 자연식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암 예방 최고의 식습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채식은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채식은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식단을 의미하는 거고 이 식물성 식품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가공된 음식도 허용이 되는 식단이에요. 예를 들어 정제된 곡물이나 가공된 채식 제품인 햄버거, 버거 패티나 소세지 이런 것도 섭취가 가능해요. 반대로 통곡 자연식물식은 이 가공되지 않은 이게 중요해요.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 상태 그대로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고기나 달걀, 유제품, 생선 이런 식으로 가공식품은 줄이고 통곡물, 생채소, 과일, 견과류 이런 거를 포함해서 섭취하는 것이 특징인데 현미밥을 메인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이 현미뿐만 아니라 통율무, 통보리도 있을 수가 있겠고 수수, 기장, 콩 이런 것들을 함께 섞어서 밥을 짓고 반찬으로는 채소나 과일 등을 가능하면 가공하지 않고 양념이나 첨가물을 넣지 않은 상태로 조리해서 먹는 식단이에요. 이 통곡 자연식물식을 하실 때는 다양한 색상의 채소를 뿌리, 줄기, 잎, 열매 다양한 부위로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미국 암연구소에서는 이 브로콜리를 최고의 항암식품으로 뽑았고 이 유방암 세포 증식도 막아주면서 전립선 암까지 억제한다는 논문도 굉장히 많이 게재가 됐어요. 또한 폐암이나 대장암 예방을 돕는다는 연구 논문도 있는데 이 브로콜리는 옛날 그 고대 로마에서부터 진짜 귀하게 여겨졌던 채소예요. 그래서 주로 그때는 일반적으로 많이 먹지 못했고 이 귀족이나 왕족들 사이에서 식용으로 굉장히 많이 즐겼다고 하네요. 이 로마 군인들의 체력 유지에도 굉장히 도움을 준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이후에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거쳐서 이 브로콜리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사랑받는 채소가 됐죠. 브로콜리는 국립암연구소에서
암 예방식품으로까지 선정이 되면서 우리 소비자한테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이 브로콜리에는 이 설포라판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 항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설포라판 성분은 이 암세포 성장과 체내 염증을 억제시켜주고, 특히나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여러 암 종류의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되면서 이 항암식품으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혹시 한국인들이 한 90% 이상이 잘못 알고 있다는 브로콜리 세척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건강에 도움되는 음식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깨끗하게 섭취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브로콜리는 브로콜리 머리가 뽀글뽀글 파마식으로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브로콜리 꽃봉오리 사이사이에 이 먼지와 각종 벌레들이 굉장히 또 많이 껴 있어요. 그래서 이 먼지, 벌레, 각종 뭐 잔여 농약들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씻고선 드셔야지 굉장히 또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 자, 주목해 주세요. 브로콜리는 물로 그냥 흐르는 물에 세워서 씻거나 담가서 이렇게 몇 분 담가 놓는 것만으로는 깨끗하게 세척이 어려워요. 꼭 꽃봉오리, 빠마머리처럼 생긴 그 꽃봉오리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게 향하게 해서 소금이나 식초물에 30분 정도 담궈 두셔야 오염 물질이 어느 정도 빠져나와서 깨끗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를 물에 데쳐서 먹는 것보다는 찜기에 살짝 삶아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조리법이고, 이 브로콜리의 줄기 부분에는 영양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함께 드시는 것이 좋아요. 근데 줄기 끝부분은 식감이 조금 거칠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잘라서 버리는 것은 추천을 드리죠.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이 찬바람 솔솔 불어오면 길거리에 파는 군고구마가 생각나죠. 이 달콤하고 촉촉한 고구마는 맛도 좋지만 이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 우리 몸에는 건강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매일 4,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생성이 되고 죽고 이게 반복이 된다고 해요. 이 고구마를 꾸준히 드시게 되면 암세포를 억제시키는 데도 아주 효과적이고, 실제로 아시아 유명대학 의과연구소에 따르면 이 고구마는 항암 효과가 있는 여러 채소 중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고 해요. 이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각종 암세포 증식도 억제시켜주고 발암 물질도 감소시킨다고 하였습니다. 베타카로틴이란 이 식물에서 만들어지는 천연 색소예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당근에도 들어있고, 굉장히 많은 파프리카 야채도 있는데 빨강색, 주황색 이렇게 선명한 색을 띠는 게 특징인데, 생고구마 까면 약간 노란빛 띠죠. 이렇게 고구마의 노란 색소에도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 체내에서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시켜주고 암세포의 전이나 성장이나 발생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고구마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몸속의 발암물질 등도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시키는 걸 도와줘서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고구마를 매일매일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이 폐암 발병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난소암과 유방암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 고구마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암을 예방하고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껍질째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세척도 잘 해서요. 더불어 생으로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고구마를 굽거나 찌게 되면 수분이 사라지면서 당분 함량은 오히려 높아져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혈당을 조금 더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체중 감량이나 혈당을 신경 써야 되는 분들이라면 생고구마를 소량씩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 세 번째는 바다의 채소라고 불리는 미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미역국 맛있어서 자주 드시잖아요. 흔하게 먹는 음식인데, 이 미역하면 유독 생일상, 그리고 우리 아기를 출산하는 산후조리를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이 초학기라는 문헌에 따르면 옛날에
고래가 새끼를 낳고 미역을 뜯어먹은 후 산후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보고 이 옛날 고려 사람들이 산모에게 미역을 먹였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정말 대단하고 똑똑하죠. 이 혈액순환을 돕고 피를 맑게 해서 이 산모뿐 아니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에요. 특히나 미역 귀에는 이 후코이단이라는 성분도 굉장히 많아서 항암작용이 뛰어난데 이미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논문만 하더라도 거의 한 1,400편이나 넘어섰고 매년 100편 이상의 새로운 논문이 발표될 정도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다고 해요. 그래서 차세대 항암물질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후코이단은 해조류 중에서도 미역 같은 갈조류에만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계기가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한다는 논문이 밝혀지면서부터인데 자, 이 후코이단 성분의 용액을 암세포에 주입을 하게 되면 72시간 후에는 그 암세포가 소멸했다고 외국 유명 대학에서 발표된 논문도 있었어요. 정상세포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로지 암세포만 자멸하도록 유도했다고 발표된 논문이요. 우리 암세포는 암세포 자체로는 괜찮아요. 근데 암세포는 증식을 굉장히 빠르게 해요. 그러니까 전이도 굉장히 쉽죠. 이처럼 암세포가 끊임없이 자라나기 때문에 치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근데 이 후코이단이라는 거는 암세포의 성장을 늦추고 막아서 다른 것으로 퍼지지 않게 도와주고 암세포의 생명줄을 또 차단해 버린다고 하니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별 생각 없이 먹었던 미역국이 이제는 저는 먹으면서 암세포가 없어져라 하면서 먹을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미역국이 보약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 네 번째는 과연 무엇일까요? 천국의 채소라고 불리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건강에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생으로 먹기도 하고 익히거나 주스, 소스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95%가 거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백질, 섬유질, 탄수화물, 비타민 A, 칼륨, 철분, 마그네슘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특히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이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토마토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뛰어난 항암 성분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토마토 역시 미역과 동일하게 암세포의 사멸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토마토에 함유된 라이코펜은 우리 몸에 노화를 유발하는 이 산화 물질을 제거하고 암세포 성장도 억제시켜주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베타카로틴은 발암 물질을 무력화시켜서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데 하지만 두 가지 성분이 모두 지용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흡수율이 한 10% 정도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토마토는 찌거나 굽더라도 영양 성분이 많이 파괴되진 않아요. 그래서 기름에 볶아서 드실 때는 우리 몸의 체내 흡수율을 8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 또한 일반 토마토보다는 이 작은 방울토마토가 수분 함량이 적어서 같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방울토마토를 먹는 것이 영양 성분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산성도가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우리 위장이 약하신 분 있잖아요. 위염이나 위궤양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면 토마토 섭취에도 주의가 필요해요. 드물긴 하지만 토마토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계셔요. 가려움이나 토마토 성분을 드시면 호흡곤란이 생기신 분들이 있다면 섭취를 즉각 중단하셔야 되고 또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게 능사가 아닌 것은 제가 매번 말씀드려서 이제는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는 물론 있지만 보통 일반 토마토는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하고 방울토마토는 20알 내외로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은 마늘입니다. 자, 한국은 마늘의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늘 소비량이 굉장히 높아요. 1인당 연간 마늘 소비량은 무려 7.9kg나 세계 평균 소비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0.8kg이에요. 이 0.8kg과 비교했을 때 10배나 높아요.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소비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각종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죠. 김치찌개, 나물, 불고기, 뭐 한식에는 마늘이 빠질 수가 없어요. 중요한 식재료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매일 섭취하고 있었던 마늘이 암세포를 죽이는 음식이라고 하니 반갑죠.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먹어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흔한 음식이나 그런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없었다면 정말 제 생각에는 산삼보다 더 비싸게 팔렸을지도 몰라요, 이게.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합니다. 이 앞서 설명드린 토마토나 브로콜리, 다른 항암 식품들 중에서도 항암작용이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냄새 때문에 기피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죠. 근데 이렇게 항암 효과로 인해서 마늘 소비량은 정말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해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정말 항암작용이 있는 식품들 중에서 첫 번째로 또 마늘은 선정했고 타임지가 선정한 10가지 건강식품에도 포함되었다고 하니 마늘의 주요 성분인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천연 항생제라고 불리기도 해서 세균이나 곰팡이, 바이러스 이러한 다양한 병원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또 향균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알리신은 종양 형성을 방지하고 암세포 성장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또 위암, 유방암, 대장암 이런 암 예방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마늘은 특히 자르거나 으깨서 섭취할 때 알리신 생성이 굉장히 또 극대화된다고 해요. 마늘을 자른 다음에 한 10분 정도 놔두면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돼서 가열을 하더라도 이 알리신 성분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오늘도 정말 유익하셨나요? 우리 모두 정말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오늘도 역시 또한 기억하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뇌졸중이란 우리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에 손상이 발생되는 질환으로 이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또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로 구분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500만 명 정도 환자가 발생되고 있고 2초마다 한 명의 사망자가 생기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 하나예요.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환자들이 뇌졸중 초기 증상을 보인 뒤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13시간 44분 정도 걸렸고 환자 10명 중 6명이 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후유증을 막을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해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러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잘 몰랐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겼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뇌졸중의 신호입니다. 바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뇌졸중 치료는 시간 싸움이라는 말이 있어요. 빠르게 대처했더라면 나을 수 있었던 증상들이 방치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치료도 어려워지고 반신불구나 같은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평생 남아버리기 때문인데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환자들이 뇌졸중 초기 증상을 보인 뒤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13시간 44분 정도 걸렸고 환자 10명 중 6명이 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후유증을 막을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해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러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잘 몰랐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겼기 때문인데 그러면 왜 전조 증상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걸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뇌졸중은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하게 되면 이 치료 가능한 방법이 달라지고 또 후유증의 강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오늘은 이 뇌졸중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뇌졸중이란 우리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에 손상이 발생되는 질환으로 이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또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로 구분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500만 명 정도 환자가 발생되고 있고 2초마다 한 명의 사망자가 생기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 하나예요. 이렇게 이 뇌졸중은 흔히 젊은 층보다는 고령층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인식이 높은데 젊은 층 발생 비율도 낮지 않기 때문에 의심 증상이나 예방법을 미리 숙지하시고 계셔야 돼요. 먼저
먼저 뇌졸중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고혈압이나 혈관이 막히는 증상 중 하나인 죽상동맥경화성 혈전증, 심장병, 흡연, 음주, 비만 등등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혈압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이 혈관이 손상되거나 망막 손상이나 이로 인해 여러 가지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어요. 뇌졸중도 고혈압의 합병증 중 하나로 생길 수가 있는데, 이처럼 혈압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경우 말 그대로 혈압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크겠죠. 이 압력이 증가할 수가 있어서 또 혈관도 손상될 수가 있어요. 이 손상된 혈관이 우리 몸의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고 또 이로 인해서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죠. 특히 이 고혈압은 특정 혈관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혈관부터 큰 혈관까지 모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이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져 뇌로 가는 혈류도 차단되고 동맥경화 같은 증상도 생기기도 하고 혈관 내벽에 이 단단한 플라크 같은 것도 생겨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뇌의 산소와 영양 공급을 차단시켜서 허혈성 뇌졸중도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때 딱딱해져서 탄력을 잃은 혈관이 터지게 되면은 그게 바로 뇌출혈이죠, 말 그대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한 분들에 비해서는 뇌졸중 위험이 많게는 4배까지 올라가고, 심장질환의 경우는 발생 위험률이 약 17배까지나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흡연과 음주도 뇌졸중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금연과 금주는 필수로 해주시는 게 좋죠. 하루에 또 피우는 이 흡연량이 더 많을수록 더 발생 위험은 늘어나고, 과음도 그 주기가 짧을수록 혈관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혈관에 기름기가 끼고 딱딱해지고 심지어는 동맥경화증까지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아예 안 먹을 수는 없겠죠. 근데 좀 적절히 텀을 좀 길게 두면서 건강한 음주 습관을 즐기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어요. 이 외에도 비만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큰 병으로 키우지 않으려면 체중 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뇌졸중 하면 골든타임을 기억하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죠? 증상이 발생된 후에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셔서 진단을 받으면 이 초기 뇌 손상의 진행을 늦출 수가 있고 경과가 좋게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혈관이 어떻게 막혀 있냐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지죠. 또 동맥내 혈전 제거 수술 같은 경우는 증상 발생 후 6시간 이내에 받는 게 가장 좋지만, 혹여나 증상에 따라서 24시간 이내에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대처와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골든타임을 놓쳐 조기 치료 자체가 어려운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만약 가족력이 있다면 평소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 뇌졸중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증상이 일어날 시간을 메모하신 다음에 병원으로 가시는 게 이 발병 시간에 따라 치료가 또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해서 증상이 발생한 시간을 꼭 기억해 주시고 메모해 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나 어떤 병원에 가야 할지 모르겠고 이동 시간도 없으시다면 무조건 119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반신마비 또는 이 안면마비예요. 뇌졸중 환자의 약 80% 이상 겪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예를 들면은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그릇을 놓친다던가, 길을 걷는데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거나, 이런 증상이 이제 종종 발생이 되는데, 얼굴의 경우에는 이 어떤 표정을 지어도 어색해 보이고 삐뚤어 보이거나 대칭이 맞지 않는 그런 느낌 등을 받게 된다고 해요. 이러한 이유는 그 뇌의 특정 부분의 혈류 공급이 차단이 되거나 제한이 돼서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 뇌는 신체의 여러 기능을 조절하는데 각각의 신체 부위는 뇌의 이 특정 영역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뇌졸중이 일어나게 되면 혈액 공급 중 일부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뇌의 일부가 손상이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운동이나 감각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즉 반신마비는 운동을 조절하는 뇌 부위의 일부가 손상됐을 때, 안면마비는 쉽게 안면 신경을 담당하는 영역이 손상됐을 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반신마비는 한쪽 팔과 다리의 감각이 사라지거나 힘이 빠져서 제대로 움직이기도 조금 힘들고 감각도 둔해지다 보니 통증이나 온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고, 또 물건을 짚거나 우리가 들어 올리는 것도 좀 힘들어져요. 안면마비는 마비가 발생한 쪽의 얼굴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기 때문에 얼굴이 웃으면 일그러져서 비대칭으로도 보일 수가 있고, 마비된 쪽의 입모양이 처지고 눈도 제대로 감기지 않거나 이 눈꺼풀도 처져서 눈을 완전히 감는 것도 힘들다고 하네요. 이런 증상들은 갑작스럽게도 나타나고 몇 초 몇 분 사이에 또 사라지기도 해서, 증상이 사라지면 나
나 피곤해서 그런가? 이렇게 긴가민가 하면서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증상이 사라진다고 해서 결코 안심하지 마시고 이 증상이 조금이라도 반복되면 신속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조기 치료가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알려드리는 이 전조 증상들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뇌졸중 전조 증상 이 두 번째는 언어장애예요. 뇌는 이 언어를 처리하는데 중요한 두 가지 영역을 갖고 있는데 뇌의 왼쪽 이 전두엽 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언어를 생성하고 이 말하는 능력을 담당하는 그 브로카 영역과 언어를 이해하고 이 왼쪽 측두엽쪽에 위치한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뇌졸중은 주로 이 왼쪽 뇌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말하기, 이해하기, 우리가 읽고 쓰는 거 모두 조금씩 불편하고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뇌졸중이 의심되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 보세요. 발음이 뭉개지면서 어눌해진다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평소와는 약간 다른 대화 패턴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타 발음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간단한 문장을 소리내서 읽기도 어렵고 특정 단어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살짝 뇌졸중은 의심해 보실만 해요. 평소에도 맘말알라 가가 이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 주시고 발음 테스트를 수시로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발음이 계속 뭉개지거나 발음하기가 좀 힘든다면 병원에 가셔가지고 약간의 검사나 다른 이제 상담 같은 것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혹시 영화나 드라마에서 갑자기 하고선 이렇게 쓰러지는 거 많이들 보셨죠?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장면을 많이 보셨는데 실제로 뇌졸중은 증상이 조금 다른데 초기 신호를 잘 알아차리고 병원에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뇌졸중 전조 증상 이 세 번째는 어지럼증과 균형 감각 상실입니다. 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어지럽거나 균형을 잃게 된다면 이 뇌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순식간에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도 하는데 나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은가? 어제 무리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은 뇌졸중의 원인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뇌에 손해가 손상되면서 균형을 조절하는 능력이 상실돼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우리의 손해는 신체의 균형과 협응 그리고 자세 조정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뇌졸중이 손해에 영향을 미치면 신체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생겨서 어지럼증이나 불안정한 걸음걸이, 자세 불안정, 동작이나 이제 모션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건데 평소와는 다르게 주변이 빙글빙글 돌면서 심한 어지럼증이 느껴지시거나 균형을 잘 잡지 못해 걸음에 불편함도 느끼고 또 몸을 바로 세우기 어렵다면 뇌졸중도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다고 무조건 뇌졸중의 증상이 아니고 실은 귀에도 이상이 있을 수가 있고 원인 모를 메니에르병도 있을 수가 있는데 다양한 질환 중에서 우리 몸에 이렇게 이상이 생기면은 우리 몸 자체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계속 이 증상이 반복되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몇 초 몇 분 만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러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는 이것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바로 시야장애와 두통이랑 구토입니다. 이러한 시야장애는 이 후두엽 시각 경로에 있는 뇌관이 손상되면서 정보 처리나 정보 전달에 문제가 발생하고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반맹이나 복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뇌관은 시각을 처리하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 시각 경로와 관련된 중요한 신경 핵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시야 결손은 특정 부분에서 갑자기 시야가 이쪽에서 사라지거나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이고 반맹이라는 거는 시야의 이 절반이 보이지 않거나 흐릿해지는 현상 또 복시는 눈 근육이 조정이 잘 되지 않아서 이 시각 경로에 문제가 생겨 두 개의 이미지가 동시에 보이는 증상이에요. 혹시나 이 짧은 시간 안에 시야가 왜곡되거나 흐릿해지고 보이지 않게 될 경우에는 잠깐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이를 무시하고 넘길 수는 있는데 뇌졸중의 전조 증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반복되면 역시나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증상인 두통과 구토에 주목해주세요. 현대인들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두통이죠. 그래서 두통으로는 어떻게 보면 쉽게 뇌졸중 전조 증상을 알아차리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하시지만 뇌가 손상된 상태에서의 통증은 일반적인 우리가 느끼는 두통과는 조금 다르게 극심한 통증이 나타난다고 해요.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이 발생하고 사라지는 게 반복이 된다면 이것 또한 뇌졸중의 심각한 증상일 수가 있어요. 일반 두통인 증상이랑 다른 쪽의 원인으로 인해서 느끼는 두통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잘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뇌졸중은 뇌 일부의 혈류가 차단되거나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혈액이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 조직도 손상이 되거나 혈관이 터지고 출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혈관 내압이 증가해서 참을 수 없는 두통과 구통도 같이 동반한다고 해요. 혹시나 가족이 뇌졸중 증상을 나타낸다면 즉시
혹시 지조하지 마시고 119에 연락한 다음에 우선 환자를 편안하게 안정시키고 혹시나 의식이 없을 경우 구토로 인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몸을 옆으로 눕혀주시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환자가 입에는 아무것도 물지 않아야 되고 또 혹시 구토를 할 경우 입 안에 구토물이 남아있으면 손으로 구토물을 긁어내야지 기도가 막히지 않기 때문에 질식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조 증상들을 언제 다 외우고 기억하고 있어?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이러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럼 간단하게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 뇌졸중이 급한 상황인 건 아시죠? 제가 말씀드려서 급하다 급해 빨리빨리 이게 영어로 뭐죠? 패스트죠. 이 급하니까 패스트. 이 패스트 테스트로 뇌졸중의 초기 경고 증상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그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패스트라고 하면은 FAST. 이 패스트의 F는 face, 얼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굴 쪽의 일정 부분에 대한 마비 증상이나 이 비대칭성. 그리고 A는 팔, arms. 팔의 운동신경 확인으로 팔 힘이 약해지거나 한쪽 팔이 저리거나 계속 한쪽 팔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증상을 확인하는 건데 두 팔을 앞으로 나란히 들어보고 한쪽 팔이 떨어지거나 올릴 수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거 이런 경우도 많이 시행된다고 해요. 그리고 패스트 중에 S, 이 스피치는 말, 발음이 어눌해지고 말을 잘 하지 못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 그리고 마지막 패스트의 T, 타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시간을 기록하고 119 또는 병원에 빠른 시간에 내원. 이렇듯 헷갈리면은 여러분들은 패스트만 기억해 주세요. 이런 무서운 질병이 걸리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언제 어떻게 병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귀찮아서 미뤄두었던 건강검진을 평소에 정기적으로 꼭 받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내셔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습관화시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관리나 건강한 식단, 운동, 금연, 체중관리, 금주 굉장히 많이 있죠. 또 고혈압은 뇌졸중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위험 요소로 지속적으로 혈압이 높을 경우 뇌혈관에 과한 압력이 가해져 혈관이 손상되거나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과도한 나트륨과 고지방 음식은 피하는 게 좋고 운동도 주기적으로 열심히 해주시고 과일, 채소, 통곡물 이러한 식이섬유나 항산화 성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좋고 매일 30분 이상 걷기, 조깅, 자전거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적절히 반복해 주시면 뇌혈관에 손상을 주고 또 혈압을 상승시키는 흡연과 음주 이런 것도 하지 않는 게 뇌 건강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노화를 늦추고 싶다면 가속노화 그리고 저속노화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가속노화는 실제 나이가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의 이 신체의 노화가 빠르게 가속돼서 본인의 실제 나이보다 얼굴은 물론 신체 기능과 건강 이런 노화 과정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 현상을 말하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야, 너 왜 이렇게 애늙은이 같냐? 이런 농담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 반대말은 또 저속노화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가속노화의 반대말이에요. 정제탄수화물은 흰빵, 파스타와 국수와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인데 이런 식품들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요. 이로 인해서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고 체내 염증 반응도 같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할 수도 있고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식사하는 방법만 바꿔도 노화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신가요? 요즘은 영양 부족을 넘어 영양이 과다한 시대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음식들이 우리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과연 이러한 음식들이 우리의 신체 건강에도 도움을 과연 줄까요? 이렇게 맛있는 산의 진미들을 먹고 싶은 대로 아무 때나 많이 먹어도 되는 걸까요? 많은 전문가와 의사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건강한 노화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과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선택하는 식습관과 생활 방식에 깊은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음식을 섭취한다면 우리의 이 장기들은 쉴 새 없이 소화를 위해 일을 하게 돼요. 즉 우리가 자주 먹는 만큼 위와 장, 우리의 그 소화기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죠. 이렇게 우리의 소화기관이 쉴 수가 없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과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생기는 점 4가지 먼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혈당 상승입니다. 우리 몸이 과식을 하게 되면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가 있는데 특히 단순당이 많이 포함된 음식, 빵이나 과자, 캔디류, 초콜릿, 흔히 하는 굉장히 단 음식 있잖아요. 이러한 달달구리한 간식들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증가할 수가 있는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 당뇨병의 위험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심혈관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지속적인 과식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심혈관 질환 위험도 같이 증가시키는데, 지방과 같은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심장 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듯이 소화불량, 많이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더부룩하고 가스 차고 배가 아프고 이렇게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러한 과식은 우리 소화 시스템에 과부하를 줄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은 음식을 한 번에 섭취하면 위에서 소화를 제때 하지 못해서 소화불량, 복부 팽만, 가스, 아니면 배가 아프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체중 증가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알다시피 과식은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를 굉장히 많이 초래하는데, 이는 또 쉬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고, 이렇게 체중이 증가하면 많은 병의 원인인 비만의 위험도가 높아지는데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입이 즐겁다고 해서 음식을 과하게 자주 많이 먹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다면 공복을 유지할 땐 좋은 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인슐린 수치가 낮아져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공복이 인슐린 수치를 낮춰주는데, 그 이유는 주로 체내 우리 에너지 대사와 관련이 있어요. 이 공복 상태에는 음식 섭취가 없기 때문에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낮아지는데, 이때 혈당이 낮아지면 체내 인슐린 수치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돼요. 이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이 혈당이 높을 때 분비가 되어 혈당을 낮추는 역할도 같이 해요. 따라서 음식이 없을 때는 인슐린의 필요성도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공복을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복 상태가 또 너무 길어지게 되면 오히려 저혈당을 초래할 수가 있으니,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서 공복 기간을 잘 유지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세포의 자가 포식 작용이 촉진돼서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 들어갔죠? 자, 이게 뭔가 살펴보면 하버드 의대 교수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단식이 오토파지를 활성화시켜서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로 꼽았는데, 이 세포의 자가포식, 즉 오토파지라는 말은 스스로 자동이라는 뜻의 오토와 먹는다라는 뜻의 파지가 합쳐진 단어예요. 우리 몸속에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시스템이 누구한테나 있지만, 이 시스템을 활성화하려면 공복을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손상된 세포 성분을 분해하고 재활용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체내의 세포들이 스스로 몸속에 있는 단백질 부산물을 정화를 하게 돼요. 이러한 정화 과정을 거치면 우리 몸에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내서 이 세포의 노화를 늦출 수도 있고, 이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게 결국에 우리 몸의 노화를 막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음식을 섭취해서 얻어지는 부산물인 포도당이 없으니 체내에서 대신 지방을 분해한 물질로 에너지원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복 시간이 약 12시간 이상 지속되면 간에서 지방세포를 분해하기 시작하고, 우리 몸은 이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지방을 감소시키며 체중 조절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공복이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건강에 이로운 공복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고 좋은 점만 있는 걸까요? 과연?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아쉽게도 모두에게 해당되진 않아요. 그리고 공복을 유지할 때도 주의할 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떨어질 수가 있고, 또한 영양소도 결핍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공복은 혈당 수치를 지나치게 또 낮출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어지러움, 피로, 두통, 계속 맞물려서 안 좋은 증상이 톱니바퀴처럼 굴러갈 수가 있어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당뇨가 있거나 다른 대사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공복을 유지할 때는 무턱대고 공복을 유지하는 시간을 길게 갖지 마시고,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잘 조절해서 실천해야 되는 게 첫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누구는 1년에 1살씩 나이를 먹고, 또 누구는 2살씩 먹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1살도 먹기 싫어요. 이러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조금이라도 노화를 늦추고 싶다면 가속노화 그리고 저속노화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가속노화는 실제 나이가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의 이 신체의 노화가 빠르게 가속돼서 본인의 실제 나이보다 얼굴은 물론 신체 기능과 건강,
이런 노화 과정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 현상을 말하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야, 너 왜 이렇게 애늙은이 같냐? 이런 농담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 반대말은 또 저속노화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가속노화의 반대말이에요. 이 생활 습관과 식단, 환경들을 조절해서 우리 몸의 신체 노화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이 가속노화를 일으키는 원인 식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정제탄수화물과 단순당입니다. 이 정제탄수화물은 흰빵, 파스타와 국수와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인데 이런 식품들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요. 이로 인해서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고 체내 염증 반응도 같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각종 성인병을 유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당 또한 가속노화를 촉진시키는데 이 설탕이 많이 포함된 음료나 과자 같은 거는 우리 몸속에서 노화 과정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또 이 단순당은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돼서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설탕이나 과당, 시럽 등이 포함된 탄산음료, 당분이 많이 함유된 과일 같은 거는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우리 몸의 염증과 노화도 같이 촉진시킨다고 해요. 이렇게 또 음료를 선택할 때는 당이 적은 천연 과일 주스나 허브차 같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이러한 음료는 영양소가 풍부하면서도 단순당의 섭취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이러한 음료로 대체해 마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가속노화를 억제하고 오히려 노화 속도를 늦춰주는 저속노화 식단도 있을까요? 세계 여러 장수 마을 식단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은데 미국 내셔널 지오그래픽 연구원 댄 뷰트너 박사는 세계의 장수 마을의 식단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했다고 해요. 그 중에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안의 사르디니아, 그리스의 아카리아, 로마의 린다, 미국 캘리포니아 굉장히 많은 곳이 있었는데 이렇게 5가지의 장수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섭취하는 음식과 방식을 찾았대요. 이 식단을 블루존 식단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블루존 식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장수 마을에서는 주로 식물을 기반으로 섭취를 하는데 약 95% 정도의 음식물을 식물성 자연식으로 섭취한다고 해요.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그리고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굉장히 선호하고 또 이러한 음식을 먹을 때 정제나 가공하지 않은 그 자연 원물 그대로 원재료 형태를 섭취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흰 쌀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을 주로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원물의 상태를 드시게 되면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당분도 자연히 적게 섭취하게 돼서 우리 몸의 혈당 조절은 물론 심혈관 질환,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주게 돼요. 단 육류는 소량만 섭취하게 되는데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빨간색 육류보다는 주로 생선이나 닭고기와 같은 것들 또 많이 먹는다고 하네요. 또한 이렇게 건강한 식단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식을 하지 않고 절식을 실천하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이 활성화되어 이 설트인 원이라는 유전자가 또 발현이 되게 되고 이 유전자 자체로 노화를 늦추는 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되면 자연스레 이 유전자가 발현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없겠죠. 그래서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블루존 식단은 음식뿐 아니라 다른 중요한 것이 또 있다고 하는데 그건 바로 사회적 식사예요. 이 사회적 식사가 뭐냐면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 지인들 이렇게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같이 함께 우리 모두 식사를 하는 건데 혼자서 몸속에 건강한 음식을 꾸역꾸역 먹는 것이 아닌 같이 함께 투게더 이웃과 가족 심지어 반려견 사랑하는 고양이 강아지더라도 함께 먹고 함께 운동하는 이렇게 사회적인 교류도 이 식단에 포함된다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점이에요. 식단 말고도 노화에 좋은 음식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노화를 늦추는 음식 3가지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리 콩은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영양소가 굉장히 고르게 들어있는데 콩을 드시게 되면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줘요. 하지만 콩에는 또 유방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피토에스트로겐과 장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렉틴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안심하셔도 됩니다. 많은 의학적인 연구와 논문이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봤을 때 콩에 함유된 이 렉틴 마이크로바이옴, 다시 말하면 미생물군 유전체에 도움을 줘서 오히려 암 발생 위험률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콩 중에 혹시 렌틸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익숙하시는 분들도 있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렌틸콩은 양질의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콩인데 맛도 좋은 이 콩을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통으로 드셔도 좋고 아니면
밥에 넣어 드셔도 건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또 노화를 늦추는 음식 두 번째는 녹황색 채소입니다. 이 녹황색 채소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열량도 적어서 섭취할 때 포만감을 주고 또 식이섬유도 많아 혈당도 천천히 올려주는데, 혹시 파이토케미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식물을 뜻하는 파이토와 화학을 뜻하는 케미컬의 합성어인데, 말 그대로 식물 자체, 그 본연이 가지고 있는 화학 물질을 말해요. 우리 그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채소와 과일은 각각 그 영양소가 굉장히 달라요. 이 다채롭게 골고루 섭취하면 몸에 이로운 다양한 성분을 같이 섭취하는 건데, 이 또한 채소에는 항산화 영양소도 함유하고 있어서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 이제부터는 매 식사 때마다 잊지 말고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노화에 도움은 음식 세 번째는 고기와 생선입니다. 자, 채식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고기가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니 놀라셨나요? 사실 적절한 양의 고기와 생선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단백질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이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특히 BCAA가 포함된 단백질은 인슐린 자극을 하지 않으면서도 근육 합성을 굉장히 많이 촉진을 시키는데, 이러한 근육 감소가 많이 생길 수가 있는 이제 연세가 드신 중장년층, 노년층들에게는 특히나 이러한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고기와 생선도 너무 과하게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인슐린 분비를 높일 수가 있어서 너무 맛있다고 많이 드시지 말고 꼭 적절한 양으로 섭취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좋은 음식과 식단이 모두에게나 똑같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과연? 아쉽게도 그건 아닌데요. 연령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는 식단,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어린이나 청소년은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건 모두 알고 계신 거죠. 하지만 중년기나 노년기에서는 조금 달라져요. 중년기에는 체중 조절과 우리 몸의 대사 건강을 위한 식단이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한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실체 노화에 따라서 소화 기능도 점점 떨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금방 찌기 쉬워져요. 이에 따라서 절식이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블루존 식단이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노년층은 자연스럽게 소화 기능과 근육량이 감소해서 무리하게 절식이나 식단을 하시기보다는 소화가 쉬운 음식을 선택하고 영양소 섭취에 주의해야 돼요. 노년층에는 근육량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단백질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해요. 그래서 무리한 식단을 하시는 것보다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또 비타민 D와 칼슘 섭취를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노년에 걸리고 싶지 않은 질환 1위인 치매, 주로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에 의해서 발생이 많이 되면서 나이가 들수록 이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요.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감퇴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치매는 나이가 들어서만 발생하는 질환이 아닌 거 아셨나요? 특히 40대 후반부터는 이 치매의 위험 요소가 누적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운동과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치매 예방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치매 예방에 좋은 유산소 운동 3가지를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루 1분만 하시면 뇌 기능이 살아나고 치매가 예방됩니다. 혹시 기억력이 요즘 들어 안 좋아졌다고 느끼시는 분 있으신가요? 깜빡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고 뭘 가지러 나갔다가 생각이 안 나서 돌아오신 분들도 많고, 저도 차 키를 집에 두고 차 앞에 와서야 생각난 적이 진짜 한두 번이 아닌데요. 이러다가 문득 이거 너 치매 초기 증상 아니야? 하고 생각이 든 적 저도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노년에 걸리고 싶지 않은 질환 1위인 치매, 중년 이후에는 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과 활동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해볼게요. 이 치매는 뇌의 기능이 점차 저하돼서 기억력이나 사고력, 언어 능력 등 여러 인지 기능이 감소하는 질환인데, 주로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에 의해서 발생이 많이 되면서 나이가 들수록 이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요.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감퇴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치매는 나이가 들어서만 발생하는 질환이 아닌 거 아셨나요? 물론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 위험이 높은 건 사실인데, 이 뇌의 구조나 기능에 변화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질환이라 중년부터 뇌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이 뇌는 20대 때부터 서서히 노화가 시작되고 30대 이후에는 이 뇌의 신경세포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중년부터 정신적, 신체적 자극을 계속적으로 주지 않으면 이 뇌의 기능이 빠르게 저하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40대 후반부터는 이 치매의 위험 요소가 누적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운동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게 치매 예방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미 중년이 지나신 노년분들, 치매를 예방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혹은 경미한 증상이 있으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노년기 분들 또한 이 기억력 감퇴를 막을 수 있게 뇌를 꾸준하게 자극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만드시고 적절한 치료를 하신다면 진행을 늦추거나 관리하실 수 있어요. 혹시 치매를 예방하는 습관 중에는 운동이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운동이 치매 예방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연구와 논문들로 인해서 밝혀졌는데, 우리나라에서 메인 병원 중에 하나죠. 삼성서울병원에서는 한국인이 치매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이 신체활동 부족이라고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도 있어요. 이 연구에서는 신체활동 부족이 치매 발병 요인의 약 8.1%를 차지했고, 당뇨병과 고혈압 수치랑 비교했을 때 당뇨병은 한 4.2%, 고혈압은 2.9%라고 해요. 이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비율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치매 예방에 중요한 운동, 하루에 한 번씩 근처 공원으로 우리 모두 가벼운 산책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런 걷기 운동이 과연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까요? 아쉽게도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치매 예방 운동은 천천히 뒷짐지고 걷는 것보다는 산보가 아니죠. 조금 강도가 있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이 유산소 운동은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우리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가볍게 걷는 것보다는 심장 박동수가 조금 더 올라가고 숨이 조금 가빠오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운동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치매 예방에 좋은 유산소 운동 3가지를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치매 예방에 좋은 첫 번째 유산소 운동, 빠르게 걷기입니다. 빠르게 걷기는 정말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인데, 우리가 하루에 30분 이상만 빠른 속도로 한번 걸어보세요. 30분 이상 빠른 속도로 걸으면 체지방도 태워주고 굉장히 건강에도 유익한 효과가 바로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걷다 보면 숨이 조금 가파져 오는데 대화는 가능한 정도, 이 정도가 빠르게 걷기 운동이에요. 그냥 천천히 걷는 게 아니라 조금씩 빠르게 걸으면서 숨은 조금 가빠오고 땀은 조금 나고, 천천히 걷는 게 아니라는 거 꼭 알아주세요. 이렇게 빠르게 걷기를 통해서 우리 몸의 심박수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혈액순환도 촉진되고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양도 증가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뇌 세포의 활성화도 이루어지고 기억력이나 인지기능 자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걷기는 이 스트레스 해소에도 매우 효과적이고 우울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결과들도 있어요. 두 번째는 수영입니다. 전신을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 굉장히 좋죠. 관절에도 부담을 주지 않고 또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인데, 수영을 하면 전신 근육을 사용해서 심박수도 증가시키고 뇌로 가는 혈류도 증가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또한 이러한 수영은 운동 강도 자체를 조절하기도 쉬워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인데, 신체의 다양한 부위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자극을 시키고 이 물 속에서의 감각이 또 심리적으로 안정도 줘서 이 수영을 꾸준히 하면 신경 가소성이 증진돼서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유익해요. 세 번째 유산소 운동은 계단 오르기입니다. 자, 계단 오르기는 굉장히 간단하고 많이들 들어보셨던 운동이죠.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계단을 오르는 것은 하체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이 심박수도 높이는데 매우 탁월한 운동인데, 이 운동은 집이나 직장이든 어디든 할 수가 있죠. 이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 몸의 엉덩이나 대퇴사두근 이런 쪽의 근육도 강화시키고 동시에 뇌 기능도 자극할 수 있어서 매우 좋은 운동이에요.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 체력 향상도 되고 뇌의 혈액순환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치매에 좋은 운동은 그럼 유산소 운동만 있냐? 아니에요. 근력 운동도 우리 치매 예방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요. 이 근력 운동을 통해 몸의 근육을 강화하면 뇌의 신경세포를 자극해서 우리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어떤 근력 운동이 치매에 좋은지 추천하는 운동들 지금 바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근력 운동은 저항 밴드 운동이에요. 저항 밴드가 뭔지 생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 저항 밴드라는 건 주위 생활용품에서 쉽게 구매할 수가 있는 고무 탄성이 있는 밴드인데, 쉽게 말해 노란 고무줄이 굉장히 크고
두껍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밴드도 가격도 부담스럽지도 않고 부피도 작고 가벼워서 실은 요가나 체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이 저항 밴드를 활용하면 근력 운동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이 운동은 팔과 다리, 복부 다양한 부위를 운동할 수도 있고 또 관절에 무리도 가지 않으면서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데, 집에서도 이 밴드 하나면 간단히 할 수 있어 꾸준히 실천하기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이 저항 밴드를 이용한 운동은 정말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면서 운동법을 익히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 이 저항 밴드를 이용한 운동을 하면 근육도 강화시키고 우리 뇌의 신경 연결도 자극할 수 있으니 꼭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추천하는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운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시는 운동이죠. 아닌 분들도 한 번씩은 뭐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텐데, 스쿼트는 말 그대로 앉았다 일어났다예요. 이 스쿼트는 하체 운동으로 전신 운동의 기초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운동인데, 이 스쿼트는 하체를 강화하는 대표적인 운동인데, 이 하체 근육을 강화함으로써 뇌와 신경 시스템의 활성화를 도와주게 돼요. 별다른 장비 없이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스쿼트는 이 본인의 체중을 이용해서 하체뿐 아니라 코어와 상체의 안정성도 강화할 수 있고, 이러한 운동을 할 때는 우리 뇌는 여러 근육과 신경망을 동시에 조정하게 돼요. 그래서 뇌의 신경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효과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스쿼트도 본인의 몸 상태, 관절 상태, 근육 상태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스쿼트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자세도 검색하시면은 굉장히 바른 자세도 많이 나와 있으니 꼭 바른 자세로 하루에 10회, 20회 본인의 상태에 맞게끔 늘려가면서 천천히 스쿼트를 실천하면 우리 하체 근육과 함께 체력 향상과 뇌기능 유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치매에 좋은 운동 이외에도 치매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신체 활동들이 있는데, 바로 손운동, 균형운동, 글쓰기를 통해 우리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활동은 손운동이에요. 손은 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위인데, 우리 애기들한테 하는 잼잼 있죠? 이 운동이 뇌 발달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손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 뇌의 감각과 운동 기능을 자극할 수 있는데, 쉽게 하실 수 있는 손 운동에는 예를 들어 뭐 그림 그리는 거, 또 뇌랑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퍼즐 맞추기, 뜨개질, 바느질, 굉장히 다양한 게 있죠. 손으로 하는 활동들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한 이 손운동은 뇌의 신경회로를 활성화시켜서 뇌 기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두 번째 활동은 균형 운동이에요. 이 균형을 잡는 운동은 낙상을 예방하고 신체의 협응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효과적인데, 특히 한 발로 서기, 태극권 같은 거고도 막 이런 식으로 한 발로 서서 하시죠. 이 태극권 같은 이런 운동들은 균형을 잡으면서 동시에 또 뇌도 자극해줘요. 이 균형 운동을 꾸준히 하면 우리 코어도 같이 기를 수도 있고, 공간인식 능력도 향상되고, 치매 예방뿐 아니라 낙상 예방에도 도움이 되므로 노년분들한테는 특히 더 필요한 운동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활동은 글쓰기입니다. 이 글쓰기는 우리 뇌의 창의성, 기억력, 집중력을 자극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활동인데요. 일기 쓰기나 창작 쓰기, 글쓰기 이런 걸 통해 우리 뇌의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키고 인지 능력 또한 향상시킬 수 있어요. 또한 펜을 잡고 글을 쓰는 데는 손의 미세한 근육까지 조절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섬세한 영역의 근육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뇌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상호작용을 하게 돼서 매일 일정 시간을 할애해서 글을 쓰는 것은 뇌를 자극하는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에요. 혹시 일기나 글쓰기에 소질이 없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이런 분들은 좋아하는 시집이나 문구를 따라쓰기, 필사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좋은 자극도 주고 우리 마음도 편안해지잖아요. 무엇을 써야 좋을지에 대한 걱정은 하시지 마세요. 자유롭게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돼요. 이렇게 치매에 좋은 운동과 활동에 대해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치매를 악화시키는 습관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3살 뻘은 8까지 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버릇을 들여놓으면 고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말씀드리죠.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치매의 안 좋은 습관 꼭 알아두고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치매 발병을 가속화시키고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 뭐가 있는지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은 집 안에만 있기예요. 우리 집 안에서만 생활을 하면 신체와 정신이 모두 늙어요. 활발하게 자극을 받질 못해요. 외출하고 사회적인 교류를 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이런 것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외부 환경에서 다양한 자극을 받으면서 활동하는 것이 우리 뇌 건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니 가급적이면 집에 있지 말고 자주 나가서 조금이라도 활동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두 번째 습관은 가공 탄수화물 섭취예요. 빵, 떡, 과자, 국수 이렇게 가공된 탄수화물 음식은 혈당도 급격하게 올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염증 반응도 촉진시켜서 뇌 건강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도 미쳐요.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단순당을 자주 섭취하면 우리 뇌에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또 가공 탄수화물 식품들이 입에는 맛있죠. 근데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면 이제부터는 꼭 몸에 좋은 과일, 채소, 통곡물 이러한 건강한 식사를 통해 우리 뇌를 보호하는 거 잊지 말고 실천해 주세요.